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은 이런저런 불안 요인이 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갈 거라는 걱정,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자각,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또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정부는 물류 대란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주요 항구들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꾼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뉴욕 증시는 또 실적 때문에 들쭉날쭉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맞이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3,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변수가 뭔지 오늘 센터뷰 시간에 증시 상황 제대로 좀 살펴보죠.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캐스퍼라는 경차인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죠. 이 차는 국내 최초로 100% 온라인 판매만 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 자동차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증시 상황 이야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주식은 네. 좀 올랐고, 그 덕분인가요? 우리나라도 오랜만에 또 3,0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분위기 좋네요.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0.3%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3천선 회복했으니까 좋네요 단어를 썼다는 게 우리의 현이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4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센티멘트는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것은 기대값 중에 이익이라는 기대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정확히 말하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라고 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한 어떤 이익의 평균값을 갖고서 이익이 내년에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중요한데, 하나 고민이 있다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핵심은 결국 이 기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9.67입니다. 9.67%면 올해가 한 9.1%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건비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 어쩌면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가 흔들렸던 이유도 내년도 이익에 대한 불안감 아닐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해소됐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강하게 수세 복귀로 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증시가 좀 흔들렸던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다소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가라앉는 문제도 있으나 내년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충족 못할 경우에 다시 주가가 실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좀 불안하긴 하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10월 7일 날 우리가 굉장히 신용이 과다했었거든요. 외상으로 산 금액이 7일 날 한 4,500억이 아프게 반다매매 나왔죠. 10월 8일 한 6천억이 나와서 1조 정도가 나왔다면 단기적으로는 급한 물량들은 많이 처리가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등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인플레도 얘기하고 공급망 이슈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걸 한 단어로 모은다면 결국 코스트, 비용이라는 단어거든요. 결국 비용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비용을 전가할 만할 정도로 수요가 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IT 산업만 하더라도 물론 그게 우려가 과다한 거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고, 이제서야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서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강판 가격이 올라오면 전체 만약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원재료비라고 하면 2천만 원이 그런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반영 못해요. 보통 나눠가지고 여러 분기에 나눠서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도 이 정도 레벨에서 유지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내년에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애널리스트들의 저희 동료들이겠죠. 우리 전망치들을 보면 이걸 반영하기는 주저하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이익의 감소를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뭐 이 듯하다. 기자님이랑 작년에 어느 시점에 우리 코로나 벗어날 때 아직 숫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좋게 보십니까 할 때는 반대로 네. 이게 좋아질 기저 때문에 좋게 봤다면 이 문제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재무적 논문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 상향 조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데요. 하향 조정 굉장히 느리게 합니다. 이게 뭐 논문에 나왔으니까 뭐 그분들이 네. 여러 연구를 예. 했겠죠. 근데 뒤늦게 반영하는 현상이 있는데 최근 3개월간 이후 조정치를 거의 상향 조정 못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상향 못 한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익 조정치 하향 조정을 미루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 시점 한번 볼까? 그래서 저는 어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실적 호전에 대해 환호했지만 다음 주에 제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럼 가이던스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스스로 전망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과거치는 정말 전산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미래치의 가이던스는 약한 면에 잘 안 비해서 하죠. 예. 미국은 미래 가이던스를 참 빨리빨리 수정해 주거든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소송 걸린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주 의례적으로 그걸 그때 변한 걸 바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익의 컨센서스는 기대값일 뿐이지 기업의 확정 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인데 문제는 미국은 그거를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변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종목별로 마냥 내년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PR이 싸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숙제가 좀 남아 있다는 정도로 근데 뭐 이해하고 각국의 넘어가죠. 특징이 다르니까요. 그건 그러네요.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숙제 남아 있는 거 없어요? 보시기에? 미국이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현상이 우리가 좀 불안해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테이퍼링도 실시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어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죠. 금도 강했고 미국채 금리는 내려왔습니다. 당장 1.6 넘어서 1.7 갈 줄 알았는데 또 1.5대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달러는 약한데 상품 가격은 오르고 보통 이러한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에 비해서 또 단순한 이유는 우리의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어쩌면 이후에 증시가 좀 펀더멘탈 바탕이 된 상승이 가능한데 분명한 9월 수출 금액이 550억 달러가 558억 달러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사는 네. 화려하게 나왔지만 전년 대비 17%까지 증가율 하락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9월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수출이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라고 본다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둔화가 4분기에 굉장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변수는 미국과 다르다는 걸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국이 상당히 버티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요새 이제 워낙 서학 개미분들이 늘어나서 미국 증시를 많이 보시니까 예. 이걸 동시에 놓고서 많이들 보시는데 이런 상관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시기가 바로 14, 15년도의 테이퍼링 시기였고요. 공교롭게도 예. 이번에도 그게 11월에 시작한다 하니까 아마도 그런 차별화된 흐름의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계속 회복이 되는 국면이라 미국 증시는 좋을 텐데 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작년 수출이 코로나 특수를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들 선행 있는 실업상 성공수가 굉장히 개선돼 30만이야 진짜 1년 만에 본 것 같아. 1년 넘게 만에.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이 어떤 식으로 좋아질까요? 지금까지는 K자형 회복이 대표인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인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제조가 되는 상품에 관한 회복이 빨랐다면 이제부터 서비스 회복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늘어서 소비 수출이 늘면 우리 수출이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제조 베이스가 더 바탕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서비스업 쪽으로 좋아지는 거면 사실 우리의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의 모멘텀이 매우 중요해지죠. 중국이 좀 궁극적으로 부양책을 언제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고민스럽게도
올해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는데 당 지도부가 아마 정책 변경을 선언 정도는 하겠지만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가야지 아마도 그때 가야 실제적인 정책 변화, 소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도 우리 선거도 겹쳐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멘텀이 별로 보이지가 않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이 프로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과 한국 또 이 미국과 이머징이 좀 차별화된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우리 주식시장은 불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 이제 많이들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빠지겠냐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은 어떤 우리가 본체가 뭐냐는 거죠. 그림자를 보기보다 주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본체인 바로 기업이익의 방향인데 기업이익이 주가에 어떨 때 좋았냐를 우리 과거를 복귀해 보면 기대보다 잘 나올 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기대가 굉장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대가 좀 내려와 있거나 그래야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기대가 가속화되게 좋아지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비우호적이죠. 주식이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결국 많이 팔거나 근데 수출 네. 증가를 보면 많이 팔기도 쉽지 않고 또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비용은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안한다면 좀 더 우리의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내려와야 삼성전자가 이제 좀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예. 이제는 뭐 얼마 못 볼 거야. 드디어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눈높이 낮추고 그렇죠. 눈높이가 좀 낮아지셨는데 주가가 좀 비싸더라도 낮아졌다면 좀 자신 있게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눈높이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악재가 아직은 다 반영된 것 같지 않다. 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맞습니다. 오래 갈 수 있다. 네. 이게 잠깐 저러고 말 줄 알았더니 항구는 뭐 올해 내내일 것 같고 내년에는 풀릴까? 이제 슬슬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원자재 가격도 잠깐 오르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잠깐이 몇 달씩 걸려 네. 하면서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오나? 그 돈 많이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라는 게 이제 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인플레를 받아보는 시각들이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종식의 순간이 예. 저희 풍토병으로 자리 잡아진다면 종식이라 보는 거니까 저희는 예. 그 순간이 다가오면 병목 현상도 풀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메커니즘이 복구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단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10월 12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애플이 생산을 못한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예. 예. 우리들 생각에는 반도체 부족?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부족? 야, 우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말했지만 RF 칩 같은 소위 브로드컴에서 만드는 통신용 칩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MCU 같은 거 아날로그 칩들이죠. 그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가 없어서 만들지도 않던 것들이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그런 게 부족해서 생산을 줄이니 휴대폰이 예. 그러면 메모리는 얼떨결에 더 재고가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좋아질 줄 알고 계속 찍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위 공급망 이슈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매크로한 현상으로 이게 뭐 디맨드 푸냐 코스트 푸시냐 뭐 이런 논쟁보다 정작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가 돼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해고들을 많이 했어요, 미국은. 그럼 우리가 조종사들을 막 잘랐는데 바로 또 복귀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코스트,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요, 최근에. 요즘에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올라온 인건비가 유지돼 버린 현상이 나오니까 예. 이게 이제 과연 이런 사실 현상이라는 게 변화가 생기면 그게 파급되는 경로를 따라서 증폭되기도 하고 네. 균형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예. 지금 공급망 이슈는 자꾸 증폭되는. 증폭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로스가 말했던 피드백 작용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그래서 내년에 일부 글로벌 IB들이 이제 두 가지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공급망 이슈는 해결될 거니까 어차피 해결되거나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니야.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되먹임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올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한국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당연히 뭐 그러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면 석탄이 원래 전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네. 석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비료 생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석탄의 비료의 원료라는 게 결국 아모니아. 요소인데 예. 그거 만드는 게 석탄이랑 가스거든요. 네. 그게 오르니까 또 폐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마무리될지를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누군가 강하게 말을 한다면 그는 아마 예언자지 네. 분석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 이슈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물류 대란 길게 갈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군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문제가 생긴 시까지 파악을 하고 네.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중요하니까 액션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액션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요. 물류 대란이 언제쯤 끝날지는 사실은 물류 업계 종사자들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은 참 드리기 난처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내년 뭐 초나 이럴 때쯤부터는 슬슬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부담이 네. 완전히 풀리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만 확인하면 시장은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라서 맞습니다. 꺾이기는 할까요? 아니면 더 계속 내년 내내 더 계속되는 것까지도 변수를 좀 두고 계세요 그럴 머릿속에?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결이 되면 네. 우리가 그만큼의 글로벌 경제가 그래서 교육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이냐가 또 질문이 나오겠죠. 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성장률 그 뒤에는 정상화되어 낮아지지 않을까요? 정상화됐으니까. 다시 예전에 지지부진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옆으로 갈 수는 있겠죠. 이게 뭐 강한 모멘텀을 받을 시기는 상당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왔던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이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렇게 뭐 바닥으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쩌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도 엮여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이슈가 푸틴이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예. 결국은 독일이 액션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정치적 이슈란 말입니다. 네. 독일의 정치권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어쩌면 그 과정에서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들 회복에만 신경을 썼다면 정상화된 뒤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됐고 그 세계의 모습이 그닥 우리에게 풍요로워 보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지금의 기업들의 전망들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뭔가 쓰고 좋아질 거야. 여러 가지 기대가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가 굉장히 풍부했던 1년간이었어요. 시장에는 여러 투자의 수단 중에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의 시대가 풍미했었고, 근데 과연 그 시기가 너무 앞당겨 써버렸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언제 오지? 이런 고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던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단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변수라 봐요. 그래서 전 내년 시장도 그냥 지지부진한 시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그렇죠. 그렇게 큰 재미는 없는. 사실 여러 군데에서 사실 다 부채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부채들이 많으니 미국은 재정의 부채를 좀 줄이고 싶은 거고 세금을 걷고자 하는 거겠죠. 예. 그런 증세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뭐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뭐 전세자금 대출은 해결했죠. 가계부채 잡기 이렇게 늘어나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중국은 이번에 헝다가 왜 나왔을까요? 헝다가 금융위기 간단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가장 끌고 왔던 저희 기업 금융 부채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잡을 때까지. 그러면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성장이 강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성장이 약간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순간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자산 투자하기에는 참 이거저거 참 눈에 잘 귀에 안 떠오르는 부동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참 어렵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고 있는 그런 시장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지만 네. 올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고. 뭐 오. 작년에는 너무 편했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과연 내년에 회복된 후에 경기가 정말 좋을까? 에 맞습니다. 대한 걱정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서 네. 나쁘다가 아니라 야 이거 기업이 사업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다 어디에 사나? 아마 어느 방송을 들으시는 뭐 이제 여러 위에 상사분들이 내년 사업 계획 제출해 하니까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이거는 참 세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국면들이 잘 인간의 진보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잘 극복해 왔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의 하우스에서는 성장주에 대해서 내년을 바라볼 때 성장주가 너무 비싸다 맨날 이런 말 자주 했었는데 결국 사람이 성장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남은 거는 어떻게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되고 성장은 나왔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용을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때 겪어보니까 재택도 가능하구나. 어쩌면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다시 고민이 내년에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좀 미래가 낙관적 시각에서 견지한다면 구조 개편이 빨라지고 있고 개편의 시기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카드는 더 자명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길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베스트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라 밖 경제 소식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이른바 딜러샵 또는 네. 자동차 판매 대리점 네. 그런 데 가서 인사도 나누고 한번 전시대에 있는 차 있으면 보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다가 고민하다가 계약서 쓰고 뭐 몇 달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차 나오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인터넷에서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고 며칠 후면 집으로 차가 오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뭐 예전에도 뭐 온라인 판매가 뭐 있기는 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소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서 네. 거의 뭐 담당 대리점으로 연결해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 과정 결국엔 똑같이 밟아야 되는. 최종 계약서는 만나서 도장 찍어야 된다. 결국.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나마 테슬라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훨씬 더 오래전에 그 온라인 스토어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딜러점들마다 판매 방식이 다 제각각 다르니까 예. 결국에는 여기도 딜러샵에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 이제 3월에 셧다운 들어가면서 대리점들 딜러샵이 문을 닫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아예 바꾼 거죠. 살 길을 바꾼 거예요. 문을 못 여니까. 네, 그래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주는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정이 뭐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네.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하나 알고 가면 좋은 게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프랜차이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한테 직접 판매를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그러면 온라인 판매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그 자동차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예. 그 한 1980년대 후반까지 그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신차 딜러샵이 막 생겨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대대로 하는 딜러샵들도 꽤 많고 그래요. 예. 근데 이 딜러샵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다 보니까 그 제조사의 그 직접적인 영업을 제한하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16개 주들이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나 그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법으로 막힌 주에서 그래도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로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온라인에서 차를 팔려고 하더라도 네. 차 제조사와 차를 판매하는 유통사는 서로 다른 회사여야 한다는 법 때문에 네. 현대차닷컴, 기아차닷컴 이런 거에서 팔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테슬라가 이거를 망가뜨린 거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얘기를 또 해보면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판매 시작했는데 여기는 전기차 중심이에요 대부분. 예. 그리고 이제 집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도 대표적으로 이제 길리 자동차가 지난해부터 자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구매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서류 작성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리를 써서 드론으로 갖다 준다. 이런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는 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일본 현지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3일부터 혼다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네, 그러니까 현지의 첫 스타트를 끄는 기업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구매 과정을 해결할 수가 있고 픽업만 근처 대리점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도쿄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구독제라는 것도 도입을 했는데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는데 이게 구독제라는 게 그 리스와 차량 공유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얼마를 내면 뭐 구독 뭐 2년, 4년 동안 뭐 자동차를 바꿔가면서 탈 수가 있고 뭐 검사비, 유지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와 비슷한데 지금은 할부를 하든 뭐 한 달씩 렌트를 하든 한 자동차만 탈 수 있는데 네. 그걸 그때 레ን트카처럼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거의 신차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MZ세대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야 뭐 각자 빌려서 야 네 차랑 내 차랑 바꿔 타자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어레인지 해준다는 네. 뭐 그런 차이는 있겠네요. 자동차 회사들은 온라인으로 팔고 싶어 해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파는 게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온라인으로 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흐름이 어느 쪽이에요? 아무래도 팔고 싶어 하죠. 온라인으로. 이 제조사도 그렇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대리점이나 중간에 전시장을 여기저기 둘 필요가 없으니까. 대리점 딜러한테 줄 돈 왜 굳이 주냐? 직거래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속도를 높인 거는 코로나예요. 근데 이 온라인 구매를 하면 그 딜러샵을 방문하는 것보다 차량 네. 구매 속도가 더 빠르대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나라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구매자들이 자동차 딜러와 거래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지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차량 구매 정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얻고 가고 이미.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찾아가서 긴 설명 들을 필요가 없죠. 무엇보다 이 온라인에서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고정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딜러한테 돈 더 낸 거 아니야? 뭘 더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줄어드는 거죠. 손품 발품 안 팔아도 그렇죠. 제 값에 똑같이 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판매로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대리점이나 딜러샵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듭니다. 뭐 어떤 인력 감축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특히 전기차로 지금 점차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러샵 중심인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 수입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예.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는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도 훨씬 적고 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보통 뭐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선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부품사들도 이건 전기차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건 온라인 판매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팔고 싶어 하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판매하는 분들이 노조 문제가 또 좀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뭐 우리나라도 테슬라는 100% 온라인 판매고 네. 뭐 다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제차 기업들도 뭐 온라인 판매 채널 만들고는 있는데 이 경우까지는 뭐 보통 예약 단계, 네. 나머지는 이제 보통 대리점 방문해서 이제 유도를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완성차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인데 예. 뭐 현대차 캐스퍼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지만 나머지 다른 뭐 차량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목상 하면서 이제 차종도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대리점 방문으로 유도하는 제가 어제도 자동차 국내차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상담 요청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와의 마찰 때문인데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결국은 판매는 정보가 오고 가는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제 그 장소에서 판매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겠죠. 백화점 지하에 가서 만두 시식코너에 가면 거기서 사가잖아요. 네. 거기서 먹어보고 이제 거기서 결정하니까 뭐 온라인에서 내용을 이것저것 알아볼 거면 온라인에서 사면 되고. 근데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요즘 온라인에 워낙 많아서 대개는 거기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두를 먹었는데 맛있는데 네. 인터넷이 더 쌀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저는 좀 그런가요? 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회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편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책임져라. 네. 이런 여론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 자체를 누가 관리해야 되나 하는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네. 문제가 화두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해야 될까? 아니면 규제 당국이 해야 될까?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나?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뭐 아동 관련 아니면 뭐 성인물 콘텐츠 사업 쪽에서는 네. 이런 경계가 커지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네. 의도치 않게 지금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음. 지난해 그 유명 포르노 사이트에 아동 학대물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외신에서 막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그 사이트에 대한 지불 처리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깜짝 놀란 그 해당 사이트가 네. 내부 컨텐츠를 다 걸러내고 정비를 해서 우리 합법적인 영상만 제공하겠습니다. 거래 다시 재개해 주세요라고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신용카드사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다른 서비스들도 검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꼭 뭐 그런 사이트가 아니어도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던가 아니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플랫폼들과의 거래를 끊는 거죠. 그리고 뭐 당장 오늘인 15일부터는 전 세계 그 성인 사이트들이 마스터카드 때문에 대대적으로 사이트 정비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그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들과 그걸 올리는 게시자들을 우리가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감독 당국이 아닌 마스터카드에 증명해야만 카드 결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의 나이와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요. 콘텐츠 안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의 나이와 정체성까지 다 검증을 해서 우리 다 성인입니다. 이런 걸 보장을 해야 돼요. 인터넷 나쁜 사이트. 그래서 네. 나쁜 사이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 네. 카드사다. 카드사가 이른바 줄 돈 쥐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손님들한테 돈 받은 거 내가 다음 주에 너희들한테 지금 한 2천만 원 송금할 거 있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치사해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돈 그렇죠. 받으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자꾸 그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종류의 내용을 금지할지 결정하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의사 표현을 제한을 한다면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게 있고 보통 이런 모습들이요. 되게 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네.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산업에서 특히 이제 금융회사나 카드사들이 좀 나서서 사실상 규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를 하는 거죠. 카드사들이 해주면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성인 사이트들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으면 카드사들이 보고 야 당신들 이거 기준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규율은 잡힐 텐데 카드사들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뭐 해?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정부는 예. 뭐해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게 그런 의무를 떠넘기면 이제 뭐 세금 혜택을 주는 정도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죠. 이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뭐 컴플라이언스 부서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컨텐츠 관리자들을 더 고용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이 결론만 놓고 보면 효과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고 사회적 합의 부분에서도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불법 성인물 사업은 대출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하면은 네. 막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우리는 당신 회사 여건을 봤을 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융사들은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덕적 판단에 의한 우리가 규제자로 나서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 합법적이든지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이에서 좀 고민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그 서비스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대형 매장에서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진열할 때 네. 성별의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 주에서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고정관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임신해서 성별을 알려줄 때 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얘기 안 하고 파란 옷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뭐 핑크색 옷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예. 파란 옷이면은 남자아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2024년부터 적용될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는데 네. 대형 매장 장난감이나 육아용품 코너에서 앞으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도록 남녀 어린이 구분 없이 용품들을 진열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 성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뭐 상품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든 남자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든 이게 상관없이 마케팅 목적에 상관없이 네.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칼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뭐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있을 수 영역을 있잖아요. 구별하지 말고 네. 여자의 장난감 어디 있어? 이렇게 찾게 하지 말고 네. 다 섞어놔라 무조건. 보통은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네. 한쪽에 공주 섹션으로 이렇게 쫙 있고 예. 한쪽에는 공룡과 뭐 어떤 그런 걸로 쫙 따로 해놨죠. 네. 그걸 그걸 공주랑 구분을 두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공주와 공룡을 섞어라. 섞어라. 뭔가 구분해놓으면 이게 남녀 구분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룡 좋아하는 곳에 가면 다 남자아이들이 득실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간혹 있긴 하죠. 네, 이게 그 법안의 계기 자체도 예. 이 발의한 그 의원이 자기 직원 딸 얘기를 듣고 만든 법인데 8살 딸이 엄마한테 나는 공룡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이거 왜 남자아이 코너에 가야만 되냐 이렇게 물은 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다른 이유도 또 굳이 덧붙이자면 네. 여기서도 공급난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완구 회사들이 그 선반에 전시할 물건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장난감 회사들이 소매 상점에 그나마 수급이 가능한 제품들을 성별 구분 없이 어떻게든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다 하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공룡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하지 말고 네, 섞어 놓으면 그렇죠. 저도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남자는 핑크지. 네,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길러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주말도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